네,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오는 28일 통일교 청탁 의혹이 연루된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사법부에서 정교 유착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같은 날 동시에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첫 판결인데 정교 유착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씨에겐 8,200여만 원 상당의 가방과 목걸이를, 권 의원에겐 현금 1억 원을 제공하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요청했다고 봤습니다. 한학자 총재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이른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투트랙으로 정치권에 접촉했다는 겁니다.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빚어낸 결과로서 하지만 김건희 씨는 통일교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은 아니었다는 입장이고,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청탁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이 공소장에 기재한 통일교 정교일치 개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내용으로 실제 의미와 다르게 왜곡됐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동을 건 통일교 로비 의혹은 합동수사본부 출범에 이어 급기야 통일교 특검까지 거론되며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 재판에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가 확인된다면 다른 통일교 관련 재판과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경 합수본의 신천지 수사는 일단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에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최근 특검이 했던 통일교 수사와 비슷한 모습인데 결국 대가가 뭐였는지 밝히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대선 전 신천지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공직 후보자나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등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약속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거래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수사가 비슷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당법 위반 공소장을 보면 김 씨는 전당대회에서 통일교의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고 정부 차원의 현안 지원과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신도들에게 입당을 강요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신천지 특성상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천지 핵심 간부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도 있는 만큼 수사가 돈의 흐름을 쫓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경찰이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 또 다른 금품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씨 의원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인데요.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파란 상자를 들고 아파트에서 나옵니다.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증거인멸 정황 없는 건가요?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한 내용인 건가요? 경찰은 김씨 의원 자택을 포함해 김씨 의원 모친 자택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금품 전달 상대로 의심되는 전직 시의원 A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씨 의원은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접촉을 시도하며 금품을 전달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의회가 보관하던 김 시의원 관계자의 컴퓨터를 이미 제출받았는데 이 컴퓨터에는 지난 2023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김 시의원이 주변 정치권 인사들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들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에는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위원회 소속 현직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기 위해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김 시의원의 추가 금품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다며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여야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고심할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각종 의혹에 대해 오랜 시간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며 이제 여론과 국민의 입장을 수렴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어렵게 모신 인사고 전문성 역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15시간 동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풀어낸 인생은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SNS에서 10년 규모의 본인 사생활이 담긴 비망록을 보좌진이 썼다. 장남 부부가 파경위기라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며느리는 신혼집에 살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을 나열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모두 판단했을 거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당첨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약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토부가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판단할 수 없지만 부정청약이 판결로 확정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국토부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부정청약자들이 적발되고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재작년 5월 대법원은 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유는 재건축 주택사업의 근거 법률은 도시정비법인데 이 법에는 일반 분양자의 부정청약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엔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무죄를 최종 선고했고 판결 이후 실제 경찰 등이 재건축 부정청약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최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주택법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청약 전반에 대한 처벌이 훨씬 촘촘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속 개선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도중 건강이 악화해 현재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현재 급파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직접 상황을 챙기는 가운데 법여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업무차 베트남 현지에서 머물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심근경색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에 현지로 떠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사안이 엄중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조 특보는 실시간으로 현지 상황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현지에 가게 됐습니다. 청와대와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력할 것입니다. 민주평통은 이 부의장의 심장 스텐트 시술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전날보다 호흡 등이 다소 안정적이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고 현지 공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임명된 이 부의장은 7선 의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고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당내 경선 주자였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이 부의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여권에선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속한 회복을 마음 모아 빈다고 했고 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 당내 큰 어르신인 만큼 언론이신 만큼 꼭 쾌차하셔서 얼른 귀국하실 수 있기를 저희 모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부의장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반드시 쾌차에 돌아오길 기원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범여권 합당 제안을 받은 조국혁신당이 내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DNA 보존이 제1의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은 여전히 거센데 진원지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대표가 호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 조국혁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전격 합당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원내 제1당 대표의 공식 제안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1시간가량의 회의 끝에 합당 논의를 이어가되 혁신당의 독자적 DNA를 지키는 걸 제1원칙으로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협상에 키를 쥔 조국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걸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지방선거 공천에서 합당 지분을 최대한 챙기려고 몸값 챙기기에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정치적 DNA는 보존돼야 하면 물론이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기초해서 혁신당은 곧 연례 당무위에서도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 같진 않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기습 합당 제안으로 발칵 뒤집힌 민주당 내부가 정리되기를 기다리겠다는 건데 최고위원들은 물론 의원과 당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한 혼란이 현재로서는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당원들과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여론 수렴을 해서 정 대표는 당내 반발에 대한 입장을 내는 대신 SNS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로 시작하는 도종환 시인의 글을 올렸습니다.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도 합당 의제를 철회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야심차게 재추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 전당원 여론조사는 사흘 동안의 온라인 투표 끝에 찬성 비율이 8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2일 중앙위원회에 당헌당규 개정 안건을 올릴 명분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투표율이 31%에 그쳐 이번에도 중앙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건강 회복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제명 철회와 장동혁 대표 각성 촉구, 한 전 대표를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박상수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아닌 이유는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았기 때문인데 그런 한 전 대표를 제명하고 내쫓는다 한다며 우리가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할 9차 당대회 개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초쯤에 열릴 걸로 보이는데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5대 노선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자 선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1, 2주 안에는 당대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도당 대표회 개최 함께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를 선출한다면 아마 2월 첫째 주에 제9차 당대회 개최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5년마다 열리는 노동당 대회는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 전국의 당대표 수천 명이 참석하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북한에선 당이 국가 조직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보다 높은 당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고 대내외 정책 결정은 물론 당 중앙위원회와 총비서 선거 권한도 갖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일단 북한 매체들은 이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비롯한 혁명적 노선과 방침들을 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5대 당건설 노선은 정치와 사상, 조직, 규율, 작품건설 등 김 위원장의 독자적인 당 운영 이론으로 이번 당대회에서 이를 당 규약에 명문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가오는 9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당에서 김정은의 당으로 전환을 명확하게 선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결함과 교훈을 엄정히 분석했다고 밝히면서 실적이 부진한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예고했습니다. 우리로선 대외 정책이나 국방 정책 기조가 가장 큰 관심으로 9차 당대회가 남북, 북미 대화 재개 여부 등 올해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 800여 세대가 한파 속 밤잠을 설쳤습니다. 울산 태화강변 갈대밭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혔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 있는 아파트 860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난방까지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두꺼운 이불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전기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지금요. 집에 있는 안에 있는 이불 다 꺼내놓고 덮을 정도거든요. 정전은 아파트 설비인 변압기 이상으로 파악됐고 한국전력공사가 긴급 복구에 나서 2시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천 옆 갈대밭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울산 북구 명촌동 태화강변 갈대밭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5군데에서 발생한 점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월드컵대교 남단 양화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3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시흥시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무원으로 위장한 뒤 업체에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본거지를 두고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 190여 명에게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골드바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일당 9명에게는 각각 최대 징역 6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매출액의 10%라는 거액의 수수료로 고급 외제차와 부동산을 사들여 호화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10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핫팩과 생수가 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한파대피소 안내 문구도 붙었습니다. 금요일 밤 오피스텔과 상가 1000여 세대가 정전되면서 보일러도 정수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핫팩으로 조금 견디다가 추워서 잠이 깨서 너무 춥고 어깨도 움츠리고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던 아이스크림은 밤새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물이 따뜻한 물이 안 나와가지고 헬스장 가서 샤워하고 오고 그리고 핸드폰 충전도 안 돼가지고 차에 가서 충전해 오고 그렇게 했어요. 정전 이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일부 주민이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주말 장사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식당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아무래도 장사가 평일보다는 더 잘 되거든요. 요새 경기도 좀 안 좋고 한데 장사가 오늘 하루 또 잘 되는 날이라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빨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비상발전기가 가동돼 엘리베이터 등 일부 장비는 다시 작동했지만 모든 세대에 전기가 공급되기까진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건물 전기실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 정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에 주말 사이 초강력 겨울 눈 폭풍이 예보되면서 미국 공항으로 오가는 국적 항공사들이 현재까지 10여 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 기준 인천국제공항발 미국 노선 항공편을 띄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는 겨울 폭풍 영향으로 18편을 결항 조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모레 예정된 미국 노선 항공편 14편을 취소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내일 오전 9시 인천발 뉴욕행과 모레 새벽 1시 뉴욕발 인천행 등 2편을 결항 조치했습니다. 한파가 길게 이어지는 올겨울, 추위가 심하다 보니 여름은 또 어떨지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기상청은 기후위기 속 올해 역시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평년 기준으로 12.3도에서 12.7도 사이입니다. 지난해는 13.7도로 역대 가장 더웠던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도 이 같은 고온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70%, 낮을 가능성은 0%,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의 양은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상청은 평년 수준이라는 표현에 안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균적인 비의 양보다 언제,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느냐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극한호우나 폭설 같은 현상은 연평균 전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렵고 짧은 기간의 기압 흐름에 크게 좌우됩니다. 1년에 대해서 평균적인 현상에 대해서 기온의 과가 강수를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좁아질 경우에는 블로킹이나 태풍 같은 중규모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태풍이나 블로킹에 대해서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한 기상에 영향을 주는 해수면 온도도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역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80%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전망의 근거로 올해부터 연기후 전망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와 해양,
해빙과 지면을 함께 고려하는 지구 시스템 기후 모델을 처음 적용한 겁니다. 과거 통계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증가 등 빠르게 변하는 기후 요소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표 시기도 한 달 앞당겼습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기후 전망은 기후 재난의 조기 경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연간 전망은 한 해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인 만큼 매달 발표되는 단기 전망을 통해 기상재해에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여안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보스 포럼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이 그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지금 이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 통상 이슈와는 좀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단계까지 예단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USTR 등 미국 정부와 그리고 또 의회 이렇게 긴밀하게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건 회장이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를 놓고 다보스 포럼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격적 행보로 월가를 압박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신용카드 이자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현재 20% 안팎에 이르는 이자율을 입법을 통해 1년간 10%로 제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I'm asking Congress to cap credit card interest rates at 10% for 1 year. And this will help millions of Americans save for a home. 열흘 전엔 신용카드 회사들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They've really abused the public. The credit card companies have totally abused.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 폭발적으로 늘어나 1조 2,3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한제가 도입되면 연간 1,000억 달러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재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금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통제하면 은행들이 아예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영업을 축소해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전당포로 내몰리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무대에 오른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의 회장은 국민의 80%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t would be an economic disaster. In the worst case, you'd have to have a drastic reduction of the credit card business.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도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부터 월가를 겨냥한 파격적 행보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 금지를 제한하기도 했고 금리 인하를 거부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베네수엘라 사태나 그린란드 병합 시도 등 공격적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간 선거를 잡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현지 시간 2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파병을 평가절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페이스북에 미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맹군의 노력을 의심한 건 참을 수 없는 일이고 많은 덴마크 군인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는데 덴마크는 인구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토 국가 중 하나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인터뷰에서 나토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해 파병 동맹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가 최근 북극권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군사적 요충지인데다가 천연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하얀 설원으로 뒤덮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자원이 풍부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인근 해저에는 구리와 아연, 리튬과 히토류 등이 대량 매장돼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북극점의 중간 지점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연구기지가 몰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르웨이 영토이긴 하지만 1920년에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에 따라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조약 가입국은 자유로운 연구,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최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가 제2의 그린란드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극해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해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도 북극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발트해 통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스발바르는 러시아 함대가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북극 항로와 미래자원 확보를 원하는 중국은 대규모 연구소를 세우고 사유지 매입을 시도하는 등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야욕에 노르웨이는 통제권 강화에 나섰습니다. 스발바르 내 민간 소유지에 대한 외국인 매매를 금지하고 안보 위협을 들어 중국 유학생을 불허하는 한편 외국인 주민의 투표권도 제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점령한다면 스발바르는 러시아의 야망 아래 명백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 이민당국의 총에 맞아 30대 여성이 숨진 미네소타주에서 또 총격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요원의 총격을 옹호했는데 17일 만에 50대 남성이 또 숨지면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이 최루탄을 던지며 시위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한 남성이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울부짖습니다. I have done nothing wrong!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51살 남성이 또 숨지면서 시위대와 병력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을 벌이던 국경 순찰대 요원에게 숨진 남성이 9mm 반자동 권총과 탄창을 가지고 접근했고 방어 차원에서 총을 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gents attempted to disarm the individual, but he violently resisted. Fearing for his life and the lives and safety of fellow officers, a Border Patrol agent fired defensive shots.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숨진 남성의 총기와 탄창 사진을 올리고 연방요원의 총격이 정당방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길을 걷고 있던 남성을 요원 6명이 덮쳤고 이미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hit him in the head with a canister, and then he started tussling with them, and then they shot him. They just killed him right there. He was unarmed. He was just walking. Yes, they shot him on the ground. 민주당 소속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How many more lives need to be lost before this administration realizes that a political and partisan narrative is not as important as American values? 이민세관 단속부 아이스 요원의 총격에 30대 여성 르네 니콜 굿이 목숨을 잃은 지 17일 만에 미네소타주에서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 내 반이민 정책 시위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선수 출신의 거물급 마약 사범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돼 압송됐습니다. 마약 단속에 집중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와 공조수사로 거둔 큰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미국 FBI 요원에 둘러싸여 비행기에서 내리는 남자. 멕시코에서 체포된 마약 사범 라이언 웨딩입니다. FBI가 지정한 10대 수배범으로
현상금이 218억 원에 달했습니다. For trafficking hundreds of kilos of cocaine and also for the murder of innocent civilians and killed too many of our youth and corrupted too many of our citizens. And that ends today. 웨딩은 2002년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캐나다 스노보드 선수 출신입니다. 은퇴한 뒤 마약 밀매를 시작해 10년 전부터 멕시코에서 대형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았습니다. 연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내며 500억 원이 넘는 경주용 오토바이를 수집하는 취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FBI는 웨딩을 마약왕 엘차포에 비유했습니다. He went from an Olympic snowboarder to the largest narco trafficker in modern times. He is a modern day El Chapo. He is a modern day Pablo Escobar.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의 공동 수사망이 좁혀오자 웨딩은 결국 자수하는 형식으로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수사당국은 웨딩의 오토바이 등 고가의 수집품과 함께 과거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수상한 메달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한류 1세대 배우 하면 겨울연가의 최지우 씨를 빼놓을 수 없죠. 배우 최지우가 이번엔 아픈 아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 역할로 돌아왔는데요. 실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더해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형 당뇨를 앓는 아이를 위해 투사가 된 엄마 미라. 배우 최지우는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 슈가에서 뜨거운 모성애를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출산을 한 후에 이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런지 그 대본을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되게 무겁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한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영화 촬영할 때는 감정이 너무 과몰입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덜어내고 조금 더 이렇게 덤덤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부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199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최지우는 무명의 서름도 잠시, 첫사랑,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등을 줄줄이 흥행시키며 멜로 퀸으로 등극합니다. 너무 풋풋하고 그냥 너무 상큼했어요. 그리고 되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첫사랑의 그런 아련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너무 이쁜 작품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사랑스럽고. 일본을 울린 겨울연가는 한류 돌풍의 시작이었고 지우 히메의 일거수일투족이 일본에서 뉴스가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일본 도착하면서부터 그 실시간으로 뉴스에 모든 방송에 다 나왔었어요. 생중계로.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랑 네 바로 관저에서 만나고 그런 것들이 다 생중계가 됐었죠. 네. 전세기도 타고 다니셨고. 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겨울연가는 올 3월 일본에서 영화로 상영돼 일본 팬들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천상 스타 최지우의 어릴 적 꿈은 뭐였을까요? 저 정말 어렸을 때 꿈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영부인이었어요. 너무 왜 해외 순방 같은 데 갔다 오면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손은 들고 그런 모습들이 전 되게 멋있어 보였었나 봐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이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고 너무 웃기죠. 예능에서 보여준 소탈한 모습은 인간 최지우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저는 그런 예능은 너무 좋아해요. 예, 그냥 오히려 그냥 편한 모습이어서 제 모습이 가장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온 게 뭐 삼시세끼나 꽃탈배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거창할 것 없는 소소한 일상. 차가운 커피보단 따뜻한 커피를 즐기고. 뜨하죠. 운동도 많이 하세요? 운동도 하려고 노력은 해요. 별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너무 싫어해요. 주량은? 와인으로 치면 반병? 3분의 2? 독주를 못 마셔요. 맥주 좋아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 나 매력 포인트 뭐지? 그냥 밝음? 아이를 키우는 몇 년의 공백기 동안 조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육아를 통해 배우 최지우는 인생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아이가 항상 엄마가 필요로 순간에 저는 옆에 있어준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잘했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아깝지 않아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 아이한테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세월의 주름도 감사함으로 채울 줄 알게 된 지금. 거울 보면 주름이 하나가 더 늘었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게 다 여배우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이야라고 그냥 이제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슈가 같은 영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배역을 할 수 있을까 저 역시 이제 기대가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위엄과 관록을 더한 최지우의 활약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과거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그룹 엔하이픈의 성훈이 다음 달 개막하는 동계올림픽에서 성화 봉송주자로 나섭니다. 성훈은 소속사를 통해 운동할 때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꿈이었는데 가수로서 그 꿈을 이룬 것 같아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훈은 데뷔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했고 지난해부터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클래식 공연장은 조성진과 임윤찬을 비롯해 세계 정상급 악단의 내한까지 잇따르면서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를 방불케 했는데요. 올해도 다채로운 협업과 독주회가 예정돼 있고 부담 없는 관람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까지 한마디로 클래식 성찬이 펼쳐집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섭외 영순위, 클래식 국가대표 임윤찬은 올해도 협연을 비롯해 일정이 빼곡합니다. 현존하는 최고 오케스트라인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와의 만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엔 판타지를 주제로 독주회를 엽니다. 연말엔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마린 알솝이 이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도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공연 당시 전석 매진과 함께 평단의 극찬을 받은 뉴욕 카네기홀 실황을 담은 임윤찬의 앨범도 곧 발매됩니다. 이런 곡을 연주하는 것이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고 바흐가 물론 평생 신께 모든 곡을 바쳤지만 바리에이션 안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또 다른 천재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올해 서울과 런던에서 동시에 간판, 상주 음악가로 활약합니다. 특히 개관 초기부터 인연을 맺은 이 공연장의 얼굴로서 파격적인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개관 초기부터 좀 중요한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좀 같이 함께 동행을 했던 피아니스트여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초청하는 차원은 아니었고 봄이 오면 통영 국제음악축제를 거친 뒤 2달 뒤엔 뮌헨 필하모니카 호흡을 맞추고 한여름엔 음악적 동지들과 함께하는 실내화 콘서트와 음악사를 아우르는 독주회로
거물급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다집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게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레퍼토리가 정말 끝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작곡가들이 쓴 위대한 곡을 연주하면서 작곡가의 천재들의 정신세계, 음악세계를 좀 엿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지난해 한 달 간격으로 정면 대결했던 국내 양대 교향악단은 올해도 말러를 놓고 진검승부에 나섭니다. 10년 만에 국내 악단에 복귀한 정명훈의 지휘로는 말러 교향곡 4번과 5번을 들을 수 있고 달라진 건 별로 없지만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마음 놓고 연주를 하십시오. 왜냐면 뭐래도 조금 잘못되든지 무슨 누가 실수가 나오든지 그러면 모든 책임이 내 잘못하고 책임인 지휘자 책임일 거니까. 취임 일성으로 임기 동안 전곡을 녹음하겠다고 선언했던 야판 츠베덴도 두 차례 말러 애호가들을 들뜨게 할 예정입니다. 티켓 가격이 부담된다면 클래식 문턱을 낮춰 관객들에게 관람료와 곡 선택의 기회를 주는 공연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누구나 최소 1,000원만 있어도 라흐마니노프 등 명곡을 들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9차례 진행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여전한 주말이었지만 겨울 축제장은 나들이 객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얼음낚시 축제장은 은빛 손맛을 보려는 강태공들로 북적였고 도심 눈썰 매장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주말 표정을 담았습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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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한 홍천강 위로 전국 강태공들이 모였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얼음구멍에서 크기부터 남다른 씨알 굵은 송어가 펄떡이며 올라옵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걱정했는데 바람도 안 불고 이렇게 또 엄청 큰 거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뛰어들고 싶어요. 짜릿한 손맛 봤으면 직접 잡은 송어를 구이와 회로 맛볼 시간. 포슬포슬 잘 익은 송어구이를 너 한 입 나도 입.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맛있어요. 개막 보름째를 맞은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도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영하 10도 강추위를 잊고 산천어 낚시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 곳곳에서 얼음 팔뚝만한 산천어가 올라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60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 이 김영숙 친구가 미국 달란스에서 왔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저를 알게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같이 산천어 축제 즐기러 이렇게 왔습니다. 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너무 이색적이고. 도심 눈썰 매장은 아이들 세상입니다. 새하얀 눈밭 위를 신나게 내달리다 보면 한겨울 추위가 저만치 달아납니다. 아빠가 끌어주는 눈썰매는 세상 어떤 놀이기구보다 신납니다. 애기가 눈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디 근처에 가까운데 애기랑 같이 놀 수 있는 곳이 없나 찾고 있었는데 바로 집 근처에 이렇게 시내 가까운 곳에 생겨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파 속에도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억을 만들며 한겨울 추위를 잊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엿새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강원도와 충북 제천에는 한파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1도, 체감온도 영하 12도까지 내려가서 춥습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에 머물면서 춥겠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데다가 또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아침 9시까지 전남 남서부에는 눈이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13.7도, 청주가 영하 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2도, 대전 2도, 창원과 부산은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